자, 여기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도 지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내에 어떠한 용도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고 입지할 수 있고 등등을 또한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도지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도지역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중의 하나로서 적용하고 있는 실현 수단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이라 하면 그죠? 무엇을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의 이용, 어떤 용도로 이용될 것인가 라는 거고,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 그죠? 용도라는 건 주거, 상업, 업무, 상업 등등이 되는 거고요. 그 건축물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우리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그 비율, 건폐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 대비 얼마만큼의 용적률, 즉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 단위에 500% 용적률이 있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을 50으로 할 경우는 그 토지 면적의 반만 건축물을 용도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50% 곱하기 또 500이니까 약 1000%, 약 10층까지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시계획 실현의 수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도시의 형상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그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과연 이렇게 어떤 토지의 용도로, 그리고 그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그 규모, 그리고 높이까지를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뭐예요? 공공의 복리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토지와 건축물이 실질적으로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자율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를 보다 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는 유도하고 하는 것을 이 용도지역 조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모든 국토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도지구와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예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용도지구는 앞서 얘기했듯이 품치지구, 미관지구, 그다음 높이 제한지구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상세하게 그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 용도지역은 중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미지를 갖다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링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보다 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토는 토지 이용의 실태 및 특성 그리고 장래의 통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서 뭐예요? 국토교통부겠죠.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그러하지 않더라도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뭐예요?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 관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향후 필요하다라고 예상되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그죠? 체계적으로 농토나 자연환경,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리지역은 좀 더 나중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건축물이나 아니면 토지의 용도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향후 도시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다루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등이 조금 더 다른 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낫겠죠. 낫다라는 것은 좀 더 개발하기 용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이와 같이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죠? 주거는 거주지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 상업은 업무나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 녹지 지역이 있고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전관리는 우리가 뭐예요? 보다 더 자연환경이나 수질오염 방지, 이는 생태계 보존 등이 보다 더 반드시 더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를 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그런 용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생산관리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 용도지역 세 부분도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전용과 일반으로 나누면서 전용지역도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까지 나누어서 보면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 그래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높이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예요? 단독과 공동, 어떤 주택의 유형, 형태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일반, 중공업 지역이 있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원래 있던 공업 지역에 수용하되 주거나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공업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지도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과 이렇게 해서 도시 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설치하면서 보다 더 세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또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뭐가 있어요?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의 한글 파일 내려받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제도에 대한 개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 현황 좀 오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등록일이 2013년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이 한글 파일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녹지지역이 꽤 많네요. 그죠?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그 다음에 많고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2%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재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죠.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가장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이라는 게 뭐지? 여기 있네요. 자동이라는 게 400에서 1500%까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1500%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그 토지의 형성에 단위에 100%를 건축을 다 하겠다 그러면은 15층까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은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게 요 용적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도시, 중농림 지역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지구 지정에 대한 목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고 고도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 환경과 경관보호, 가밀 방지 위해서 최고 한도를 정한다, 높이를 정한다 라는 게 고도 지구. 여러분들 학교 시설 보호 지구, 그죠?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구역에서 여기서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또 도시지역 내는 각각의 용도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또 주거지역 내에서도 뭐예요? 필요한 부분에서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또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갖다가 다루었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 관련 기초시설에서 보면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1종, 2종, 3종 각각에서 철도역은 뭐예요?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용도지역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보면 또한 마찬가지 보존녹지지역에는 철도나 철도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보전관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도나 철도역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로 이제 주거의 기능이 보호돼야 될 조닝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터미널을 설치해서 좀 더 보완적인 기능을 여기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뭐예요? 보다 더 상충되는 거죠. 주거 기능가. 그런데 준주거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상충이 아니라 오히려 있으면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이나 일반 상업 지역 그리고 지역에는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근린 생활 지역에는 이 여객 터미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린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을 보조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보다 더 중심성이 강하고 유동 인구를 갖다 더 많이 끌어들일 것 같은 그런 시설물들은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전용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서로 보완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거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유원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보면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들어설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보다도 여러분들 여기 클릭을 해서 한번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게 있고 이 절차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별 제한받는 도시계획시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엑셀이 다운이 됩니다. 그럼 내려받아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기 선택해서 틀 고정을 해야 되겠죠? 틀 고정을 해야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수 있어요? 보면은 공업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염을 방지시키거나 해모시설에 대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전용주거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외적 허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거시설의 폐기물 같은 좀 소규모의 바로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공업지역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은 다 안 되고요. 공업지역이나 뭐예요? 보면은 생산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계획 생산 지역, 농림 지역 등에 설치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여기는 수질 종합 의료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가? 그러면 주거 지역은 안 돼요. 양호한 주거 지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시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시설 계획의 내용과 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내 토지에 여러분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 토지에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어?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토지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공공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내 집 옆에 뭐가 들었어요? 축산물 폐기시설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 사유재산의 그 소유주는 뭐예요? 재산권 침해가 나오는 거죠. 땅값이 내려가겠죠. 집값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 집 옆에 바로 또 도로나 공원이 설치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소유자한테 또한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사유재산권의 침해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정당성은 뭐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계획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즉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외부성이 크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외부의 불경제, 외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내 집 주변에 그 도로 근처에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플러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외부성에서는 외부의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장사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 집 주변에로 인해서 외부의 불경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사회적 합의는 실질적으로 공람이나 공청회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공시설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그리고 입안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시행령, 법 제25조에서 30조 사이, 그리고 시행령 18조에서 25조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보게 되면 3단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되면 본문에서 25조에서 30조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25조에서 30조면은 입안의 제한, 입안권자, 24조 입안권자,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결정권자, 그리고 결정의 효력, 도면의 고시, 정비, 입안의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 25조면은 24조, 25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립 절차에 대한 것이 1절입니다. 1절에서 입안권자는 누구냐?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는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이 모두 도시계획시설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는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는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안 또는 도시계획시설안,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및 지방의회 정치를 하고, 그다음 결정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된 사실을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되고요. 주민들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대상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만들고요. 이것을 제안을 하면 뭐예요? 이 위반권자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시장 군수의 위반권자가 이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관계기관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 계획 위반을 주민이 제안한 것을 위반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60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군의 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 제안된 안에 대해서 위반권자가 검토를 해서 최종 반영 여부를 통보해서 만약에 반영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등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앞서 얘기한 좀 상위 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은 지역신문, 2개 이상의 지역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서 뭐예요?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 의견,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용도 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변경, 강력시설의 설치 정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강력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시설의 시설 정비 또는 주간선도로 이렇게 좀 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 공원, 대학, 운동장, 지자체 공공청사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는 뭐예요? 결정 신청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민의회 의견 청취 결과 그리고 됩니다. 그래서 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하고 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 결정 신청할 때는 보면은 주민이나 의회 의견 신청 청취 결과 그리고 자문을 받은 결과 관계기관 협의 서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류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부서 협의 부분에서는 사전 환경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국 단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고시하고 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일반에게 열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실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승인고시를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는 절차를 갖다가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의 절차에 준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앞서 본 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는 기초조사, 그 다음에 위반, 그리고 공랑 공구,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고시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또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교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그리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도 되어 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부분은 혹시라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가,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제어할 것인가
교통 영향도 마찬가지고요. 재해 영향도 마찬가지 됩니다. 혹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이런 시설물들이 이 땅 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 단계에서 이 절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성 검토, 교통 영향, 재해 영향, 문화재 등등을 살펴보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것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앞에 사전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진짜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교통성 검토 부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시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